경제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경제 충격을 경험하진 않으셨어요. 어제까지 이제 생방송 출연을 해보면 이제 코스피 3000 찍고 3200까지도 찍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때 우리나라의 주가 지표는 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랠리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지 못하다.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조정하고 또 다시 달리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하면서 소위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상향? 네, 그럼요. 예, 우상향.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그 근거는 제가 누차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코스피 지수라는 이런 지표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의 합을 다 더하면 소위 GNI 말고 정부, 가계, 기업들의 모든 생산 총합 이걸 GDP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주가 지표와 GDP라는 지표랑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움직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추이로만 보면 2020년 중에서도 2분기가 성장률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2020년이고요.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지금은 완만한 회복세를 진전시키고 있어요. 더디고 험난하지만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20년보다 21년이 나을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됐든 학습효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20년과 21년만 비교하면 21년의 경제가 낮기 때문에 GDP 규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아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그 변화 하나는 기업의 실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CDO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D, Dream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소위 드림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져. 대표적인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경제 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런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를 먼저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더 크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주가 지표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을 돌파한 것까지 이제 다 아는데 이게 좀 과거와 조금 다른 상승이라고 대형주 약간 체질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가 지표가 3천이라는 것을 도약하고 어쨌든 오늘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장 빠른 상승을 나타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조기 방역에 나름 성공했다라는 점. 뭐 아직도 불안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불안하지만 글로벌리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특히 유망산업과 신기술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일본과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의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산업들이요 재편이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화학산업이라든가 뭐 조선산업, 뭐 철강산업 이런 전통산업이 집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신기술, 언택트,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영역 소위 미래를 선도할 만한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1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배치됐다는 거, 그리고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을 놓고 좀 생각해 본다면 3천까지 끌어올려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던 투자자 관점, 지금 업종 중심이에요.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투자자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다른 변화인데 소위 개미들의 투자인 거죠. 개미들이 40조 원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약 20조 원씩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상승을 가져온 주역이 개미들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약했고 금융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더 빨리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코스피 3000을 기록했고 짧은 시간 안에 이 가속화돼서 코로나19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이런 이런 어떤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랬다라는 점, 그리고 종목이나 이 리딩 기업들의 재편 이런 것들도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점, 또 투자자 관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체질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금융투자 시장의 체질 자체가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는 것이죠.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나 네.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또 나타날까요?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점인데요. 특정한 기점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의 구조 변화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거는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부가가치의 구조도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GDP를 구성하는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항공이라든가 면세점, 여행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졌겠죠. 대신 그 밖에 소위 드림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디지털 기업들 혹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어쨌든 그 정도를 유지하잖아요. GDP가 1.1%,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쁘게 표현한다면 1.1%밖에 안 떨어졌어요. GDP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 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잘했어요. 선방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라고 해도 GDP 규모가 줄어봐야 5%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4.4% GDP 규모가 줄은 거예요. 줄어드는데 집중적으로 기여한 마이너스 기여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기여한 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메이크업했던, 상쇄했던 그 밖에 여타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부가가치의 합을 구성하는 이걸 100이라고 논다면 비중이 계속 변화하듯이 이것들이 역시 코스피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코스피 기여도가 계속 변화하는 거죠.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라는 그런 시점을 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그리시고 종식 선언이 있게 된다, 거의 그럴 즈음이 됐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엊그저께인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동생하고 줌으로 우리 화상 그 뭐라 하죠, 종무식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각자 맥주잔 한 잔씩 갖다 놓고 언택트로 실제 하면서 한 친구가 이제 이 항공산업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 친구도 유튜버인데 이거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이 영상.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에는 뭐 2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정도만, 그리고 많이 차단한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종식 선언에 가깝게 오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경과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억눌렸던 소비들, 대표적인 게 여행이죠. 교육산업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밖에 여러 면세점 소비라든가 항공은 당연한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패션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5개 활동이 주니까 사람들 만남의 숫자도 주니까 우리 연말에 사람들 만나면서 약속하면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옷 이렇게 새 옷 뽑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규 채용이 발생할 때 신규 취업자가 정장을 한 벌 뽑고 그러잖아요. 이거죠. 결혼식을 많이 하고 성대하게 하면 결혼식에서 입고 갈 옷, 하객들이 많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서의 어떤 5개 활동도 줄고 약속도 줄고 이벤트가 주니까 옷의 수요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펜트업이라는 이 보복적 소비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까지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투자를 움츠렸어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다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보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복적 투자, 보복적 소비.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후랭이 TV에서 3, 4월 달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폐업은 하지만 창업할 생각을 엄두도 안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K자형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회복은 회복이지만 모두가 회복을 느끼지는 않는 그 구조고, 그 모두가 회복을 못 느끼는 가장 밑으로 K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K자에 해당하는 계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 이들이 이제 주로 자영업자 분들인데
도저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역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경제 충격을 경험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소득이 줄은 분들이 몇 %나 될까요? 소득이 실제 줄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 24%? 예, 프리랜서도 자영업자거든요. 예. 다 자영업자입니다. 농업도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예요. 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도 요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계층은 30%예요. 원래 소득이 없었던 분들도 계세요. 나 고자산가니까 어르신들 고자산 가구 임차료 받고 있는데 아무 충격이 없는데 자산 가치는 지금 2억, 3억, 4억 올랐으니까 아무런 경제 충격 없는 거예요. 다만 경제적 충격은 3분의 1만 가져갔을지 몰라도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대기업 직장인 여러분들 소득 준 적 없잖아요. 저도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더 늘었어요. 저 경제적 충격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경제적 충격은 일부만 받았을지 몰라도 그게 K장 회복이죠. 그러나 심리적 충격, 자유의 충격, 뭐 여행의 충격, 여가의 충격, 만남의 충격, 관계의 충격은 있었죠.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복적 소비가 나타날 여지가 굉장히 강해요. 나 경제적 충격 하나도 없는데 돈 더 많이 벌었는데 재난지원금도 받았는데 나 이참에 해외여행 갈 거야. 코로나19만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보복적 소비가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꺼져 있었던 영역에서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그러면 일정 부분 언택트 소비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전자상거래를 더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의존도가 유지는 돼요. 앱을 다 깔았고 전자상거래 해보니까 편리하네? 어르신들도 편리함을 느꼈고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또 전통시장에서도 소비하고 집 앞에 가게에도 간단 말이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 GDP를 구성하는 비중의 기여도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코스피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디지털 기업들이 조금 더 계속 탄력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주춤하는, 그러니까 물론 경향성은 있어요. 경향성은 있으나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죠. 예, 그런 그림을 함께 그리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변종이 나오면서 좀 확진자가 많이 늘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도쿄올림픽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우려가 돼가지고 네. 이러면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해도 일본 경제가 좋지 못했거든요. 예. 일본 경제가 원래 0.5% 성장, 많아야 0.7% 성장, 이렇게 IMF가 전망을 했었어요. 예. 올해 2021년을 일본 경제가 2020년, 21년 좋지 못했어요.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 좋지 못한 흐름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나마 견조하게 회복세를 진전시키고 있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 충격이 와도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 내려지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 경제가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고, 올림픽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일본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뭔가를 선보이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사회인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선보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은 수소사회가 이만큼 와 있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이렇게 홍보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로라도 도쿄올림픽이 그냥 무산되는 것보다는 연기되는 걸 추진했었죠. 근데 이 수소사회를 런칭하는 속도라든가 선보이는 이런 속도가 탄력을 덜 받을 수가 있겠고, 그만큼 그 수소사회를 보여주려고 했던 많은 그 수소를 생성하는 기업, 수소를 저장 운송하는 기업들, 이와타니 산업, 그렇죠. 뭐 활용사업, 여러 산업에 걸쳐서 그 수소 산업에 도쿄올림픽에 이런 후기를 생각하고 투자를 진전시켰던 기업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올림픽 끝나는 기간에 이제 분양을 하기로 했었나 봐요. 네네. 쓰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연기가 되면서 분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1년 뒤로 연장이 되면서 이게 많이 좀 꼬였다. 아, 네. 굉장히 많이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일종의 모든 것들이 이제 거래 비용, 트랜잭션 커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정말 기업들은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건설이 있고 거기에 임대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임차 계약 기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런칭 시점이 얼마나 더 연기되느냐, 앞당겨지느냐, 취소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산업의 갈림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취소된다. 그렇다면 가장 충격은 아마도 이제 운동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4년 동안, 5년 동안 했는데 취소되면 가장 큰 충격이겠지만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도쿄올림픽을 이용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산업들은 원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그리고 그 드림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성향 때문에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다가 또 한 번 연기되거나 혹은 이제 뭐 취소된다 이런 결정을 바라진 않지만 그런 결정이 있게 되면 한 번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진짜 언택트 올림픽이 나오지 않을까. 사상 최초로. 네. 관중 없이 무관중 네.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뭐 평범한 전제라고 볼 수 있죠. 도쿄올림픽 자체가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다 진행하고 운동 선수들만 방역 그 수준을 지켜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참 그 부분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니까 굉장히 저도 답변이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증시는 그렇게 움직임을 먼저 선반영이라고 하죠. 먼저 보이고 있고 실물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구조가 있는데 GDP의 지출 항목별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비가 회복되고 있나? 그러니까 소비가 현재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를 보여주는 선행지표가 회복되는지 여부, 이걸로 소비의 회복 정도를 진단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금융 투자가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규모, 뭐 R&D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상용 건물을 더 짓는다든가 이 건설 투자, 인프라를 더 많이 깐다든가 이거는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여러분이 댁에서 랩탑을 하나 사신다. 그러면 그건 소비예요. 내구재를 소비한다. 근데 기업이 랩탑을 사요. 그럼 그것은 투자예요, 투자. 투자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 이걸 또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대외 거래입니다. 대외 거래를 쉽게 말해서 순수출이 회복되고 있나, 그러니까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나, 선행지표 다 현행지표와 선행지표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이 현재 소비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가장 절대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액이에요.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는 2020년 2분기 저점 찍고 이미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근접하게 왔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잣대들이, 선행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표가 소비자 신뢰지수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19가 남아있지만 코로나19 거의 끝났다 이런 식의 마음이 좀 자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인데 건설 투자는 먼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습니다. 벌써요? 건설 투자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국이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대응, 경제 정책이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 투자는 원래 그렇게 쭉 올라옵니다. 설비 투자는 이전 수준까지 아니지만 이만큼 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선행지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대외거래 수출이 너무나 중요하죠. 수출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물경제 지표들로 보면 어쨌든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말 2020년에 가장 어려웠던 2분기, 3분기 그때를 뒤로하고 이만큼 와 있구나. 혹시 건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건설 쪽이 우리나라 건설 아니면 우리나라 건설. 자, 우리나라 건설은요, 정말 이 건설 투자, 아까도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GDP의 총합은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문별로 제가 경제를 판단해 본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투자 하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둘로 쪼개면 하나가 설비 투자, 그리고 또 하나가 건설 투자예요. 설비 투자는 예를 들어서 공장 기계를 얼마나 사고, 반도체 설비 같은 거 들여오고, 이런 게 설비 투자고, 건설 투자는 또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건설 투자의 반쪽이 토목, 그리고 또 반쪽이 건축입니다. 뭐 또 쪼갤 수 있어요. 건축은 상용이냐 주거용이냐 또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건설 투자라는 것은 인프라와 같은 토목 투자가 있고, 이제 이런 건물과 같은 건축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의 경우에는 많이 수그러든다,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건축하지 않는다예요. 공공부문의 건축만 계속 이어지지 건축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상용부동산은 공실이 많기 때문에 신규 건축이 많이 줄고요. 주거용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보급하려 하지 않아요.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소위 LH 같은 경우는 주거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건설 투자에서 특히 건축 투자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럼 토목 쪽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토목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토목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세계 각국이 이런 경제 충격,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 경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인프라 투자예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중국도 그렇고요. 그게 1대1로 사업이죠.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이 인프라 사업이에요. 한국판 뉴딜 사업 다 보세요. 그게 다 인프라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인프라예요. 다만 인프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인프라 투자예요. 유럽도 그렇죠. 마찬가지, 다 인프라예요. 또 트럼프도 바이든도 둘 다 인프라지만, 트럼프는 이제 송유관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방식이었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인프라 투자한 거예요.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풍력 설비, 태양광 설비, 충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인프라를 많이 깔겠다는 식의 인프라 투자인 거지, 어쨌든 다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데이터댐뿐만 아니라 뭐 5G 인프라, 6G 개발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투자인 거고요. 그린 뉴딜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 인프라 사업이에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ESS 깐다든가, 스마트 뭐 그린 시티를 만든다든가, 그린 빌딩, 뭐 다 이게 전기 충전 인프라 보급, 이게 다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건설 산업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건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같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건설이 혼자 독식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나눠 먹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 의외로 조금 더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건설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 말고도 가장 두드러지는 수혜는 이제 그 기점을 한번 좀 분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점을 분리해서 만약에 코로나19 종식과 관련 없이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볼게요.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로 또 분류를 해볼게요. 근데 위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그런 순간까지는 아마도 이 충격 없이 계속 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식품주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지표 하나가 발표됐는데, 엔겔 계수가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엔겔 계수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얼마나 차지하나 이거예요. 물론 이 식료품 소비 지출액에는 외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럼 그거는 식료품 지출액이 안 들어가요. 집에서 사 먹는 거. 다만 가정 간편식 사 먹는 거, 도시락 사 먹는 거, 이거는 식료품 엔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마트에서 사는 거는 엔겔에 다 들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장 보는 거, 이런 거. 삼시세끼하고 홈 이코노미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식료품 소비는 엄청나게 늘고줄고가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외식업이 주니까 외식업에 공급하는 납품하는 업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총량, 식사하는 총량이 줄진 않거든요. 우리가 쌀을 소비를 아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고기 덜 사 먹고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런 구조는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홈 이코노미에 걸맞는 방식으로의 식료품 소비 지출은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정적인 경기 민감주가 아닌 영역으로 보통 보죠. 이런 것들은 역시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관없이.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부상한 게 반도체를 비롯한 소위 디지털 산업 영역들이었던 거죠.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배달업 관련 뭐 이런 전화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실 때가 인터뷰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전인구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일단 공매도, 이제 가장 이슈가 공매도잖아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공매도와 지금 이런 분위기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공매도가 이제 들어오긴 오는데 이제 저는 공매도라는 게 이런 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공매도 세력이면은 지금 코스피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승 중이냐, 상승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시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배구 해보셨어요? 배구, 저 배구 중학교 때 잘했습니다. 배구 보면은 스파이크 때릴 때 토스를 해주면은 토스를 탕 띄워주면 제일 스파이크 때리기 좋은 때가 뭐냐면 공이 포물선을 딱 하고 내려오기 전 딱 정점에 있을 때 스파이크를 빵 때리면은 가장 강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딱 여기서 오고 나서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이 간당 할 때가 아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 가장 크게 먹고 가장 크게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때려도 이 힘을 못 이기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시기는 3월 이후에 상승장의 힘이 비실비실 하면서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넘었을 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정말 공매도 치고 싶게 굉장히 막 유혹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때가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고, 반대로 오히려 코스피가 3월 그 공매도 풀렸을 때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던가, 그래서 치기에 좀 애매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상승세가 강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한테 치라고 해도 못 치죠. 만약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10개월 내내 올랐는데 이 시기에 그냥 공매도 풀었다라고 쳐도 못 쳤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강해서. 네. 치면 내가 죽는데 어차피 자기들도 수익을 바라고 들어온 사람이지 공매도 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달에 풀렸을 때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주식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다가 공매도를 시작하세요라 풀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4,000 간다라고 보지 않는 한은 코스피가 4,000까지 뚫을 기세로 막 파죽지세로 올라가면 못 쓰죠. 근데 그게 아니다. 3,000 언저리에서 계속 막 비리비리 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치겠죠. 다만 이제 규제를 걸었어요. 규제를 걸어서 옛날처럼 공매도는 칠 수 없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사셨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이제 수익을 봤단 말이죠. 빨간불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조정이 왔든 어쨌든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엑싯을, 매도 전략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정해야 돼요. 집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팔면은 지분 100%가 넘어가는 게임이겠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산 거에 반만 정리할 수도 있고 3분의 1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은 이 정도 코스피 지수 3,000을 먹었고 기업을 생각했던 주가보다 이미 충분히 더 올랐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굳이 여기서 더 들고 간다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약간 수익화를 좀 해놔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금은 어느 정도 챙겨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빨간불인 상태고, 수익률이 10%건 100%건 이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금은 좀 챙겨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진짜 모두가 예상한, 진짜 일반적으로 증권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혹시 역사 혹시 좋아하세요? 역사요? 네.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래. 보통 전쟁에서 보면은 일부러 져줘요. 몽골 기병들 보면은 일부러 져주면서 전리품 남겨주고 퇴각하고, 뭐 좀 지는 척하면서 퇴각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기세가 올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들어요. 처음에는 퇴각한다 그러면 저 함정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5번, 6번 성공하게 되면은 저거는 함정 아니다, 약한 거다. 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덤벼들어요. 그 전리품을 위해서. 그때 마지막에 한 방에 돌아서서 함정 파가지고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몽골 기병들이 썼던 전략인데, 그렇게 해서 유럽을 빠르게 정벌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안 당하려면 최소한 방어를 지킬 병력은 두고 나머지 병력만 추격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몽골 기병대가 옵니까 이제? 그렇게도 전략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유동성 장세라서 밀어 올렸는데,
제일 이번에 2021년에 이슈로 나오는 게 테이퍼링, 유동성 회수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현대통화 이론이어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돈을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부양책을 내면 뭐하냐, 물가가 안 오르니까 상관없는 거다. 계속 풀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장세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를 하기 싫어도 하라는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럼 물가가 언제 오를 거냐? 유가가 오를 때. 그동안 지금 철강석이 80% 올랐고요. 곡물 가격이 40%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별로 안 올랐던 이유는 유가가 너무 내려가서 저유가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가마저 지금 52달러를 찍었고, 이게 55달러, 60달러를 도달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게 되는 건 상태에서, 곡물가라던가 철강석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넘어섰고, 그럼 물가는 자연스럽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현대통화 이론의 전제가 망가지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물가가 안 오르더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동성 공급한 것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지금 물가가 폭주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브레이크 걸고 회수를 해야 물가가 6개월 뒤든 1년 뒤든 잡히지 않겠느냐. 요런 이론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런 우려가 나오거나 이번 FOMC 회의에서 유동성 회수가 언급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예전에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감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안 올린다고 계속 시그널을 주긴 했었거든요. 했어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연준에서 했던 말이 그런 말 있어요. 파월이 2022년까지는 금리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고, 이제 물가가 예전에 연평균 2%를 기준으로 봤는데, 아니 연평균 10년 평균으로 봐서 2% 넘는 거 있다 하더라도 약간 묵인하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살짝 방치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올리는 세력들, 특히 유가는 투기 세력이 손을 쥐고 있는데, 유가 투기 세력들이 그러면 내가 마음껏 올려도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겠다는 얘기네?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유가가 화랑이 될 수 있다는 배경만 벌어지면,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그럼 그때는 물가가 폭주했을 때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말해놓은 거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처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동성부터 갚는 거를 먼저 할 거고, 그거조차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금리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은 담당자도 바뀔 거고, 그러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바뀐 담당자는 나 22년까지 유지할 생각이 없다. 전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적인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 미국이 올리게 되면 전 세계가 따라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을 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다음 달에 우리가 인하했고, 미국이 인하하면 다음 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눈치 보면서 따라가요. 안 그러면 이제 환율이나 채권 시장이 교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를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쵸. 저희 단톡방에도 주식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코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코인. 이게 코인은 뭐 실제 가치가 없잖아요. 배당 가치도 없고 뭐 수익 가치, 그러니까 ROE, PBR, 뭐 배당 수익률 아무것도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심리 가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비트코인이 2,800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격이 벌써 역사상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가격은 벌써 옛날 가격을 다 돌파해버렸고, 지금 주변에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럼 당연히 다음 참가자가 들어오겠죠. 3천만 원이라도 먹겠다고 들어오는 참가자가 생겼을 거고, 그 참가자가 들어오자마자 가격이 또 뜨겠다. 3,5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고, 또 들어오는 참가자가 있을 것이다. 4천이 될 거고 5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천은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었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게는 봤었어요. 근데 5천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었는데, 너무 단기간에 뭐 자고 나면 계속 올랐으니까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한번 찍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고, 유동성 회수라는 이야기만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5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죠. 물론 저는 이제 아직 비트코인을 그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지만,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변수,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 뭐 주식, 부동산을 충격을 빠뜨릴 정도의 망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거군요. 막 난리거든요 지금. 왜냐면 옆 사람이 돈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안 합니다라고 했다가 그래? 이러면서 나도? 주식이 그렇잖아요. 지금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제가 되게 친한 우리 부동산 중개사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만 일주일 동안 주식 초보자들 처음 진짜 주식을 난생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만 전화를 제가 10통 받았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단위도 1억 정도 하겠다. 삼성전자 1억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다 억 단위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금이 안 빠져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느낀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날 전화 받을 때 나는 월요일날 다 팔아야 되겠다. 저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그거예요. 초보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면은 이제는 빠져나갈 때가 된 거고 반대로 가격이 지금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참가자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열풍 한창 불었을 때 그 기사가 기억이 났는데 이거 환불해달라고. 잘못 샀으니까 환불해달라고. 제일 재밌었던 게 3월 달에 진짜 저 충격 먹었었어요. 그때가 그 뉴스 때문에 주식을 저도 조금 과감하게 못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삼성증권으로 가장 개장을 많이 했대요. 그 가입자가 제일 많았대요. 증권회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삼성전자 주식 살라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유입자들이 들어올 때가 초입은 괜찮아요. 초입까지는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 초입은 먹는데 중간 시장에서도 조금 먹는 사람이 생기고 끝물에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10개월 넘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먹을 거는 조금 남아있고 잃을 거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리스크가 많다. 차라리 뭐가 뜬다라고 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잃을 거는 적고 먹을 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먼저 움직여야 된다. 선도 세력이 돼야지 후발 세력이 되는 거는 어떤 투자든지 간에 좀 아니면 아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조금 그 비트코인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2007년에서 비트코인하고 2008년 1월 때까지만 해도 딱 요런 날씨 때인 것 같은데 사방에서 비트코인 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도 다른 테이블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돌았고 카페에 가도 옆 테이블에서 비트코인이 돌고 술자리에 가도 비트코인이 돌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지금 주식이 그래요. 주식 얘기가 사방에서 들려와요. 전혀 안 했던 사람들도 들려오고 진짜 이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더 이상 참가자가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코스피가 3200을 찍었는데 여기서 3500, 600, 700, 800, 900까지 가려면 엄청난 이벤트가 한 번 더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부동산 자체를 투자를 못하게 법을 막아가지고 전 국민이 주식 외에는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유동성을 한 번 더 태워서 부양책을 한 번 큰 걸 해준다던가 미국에서 한 번 더 뭐 돈을 크게 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상승의 원동력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최근 일주일 1월 이후 장세를 보면 중국이 1% 오르면 우리나라는 2% 오르고 일본이 1% 오르면 우리나라는 3%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단기 과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동성을 푼 건 사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더 증시에 화랑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들은 너와 나는 다르다라 생각을 하잖아요. 너가 뭘로 벌던 나는 이걸로 벌던 그리고 이 사람들 문화 자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쪼달리는 막 그거를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 교육을 받을 때부터 경쟁 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얘네들 다 이기고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삶의 관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월급은 부족하고 집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노동력은 상실된 것 같고 꿈과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월 500만 원 받는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집을 과연 자기 돈으로 모아서 살 수 있을까? 이제는 아니다라 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세상에선 당연히 뭐라도 투자를 해야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가 더 갈망이 더 강하다? 또 열망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다 증시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향 줬죠. 왜냐하면 많이 놓쳤어요. 부동산 한창 오를 때 안 오를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끝났어 하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집이 돼버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데 근처가 공덕에 삼성 아파트였는데 2015년에 제가 거기서 뭐 친구들이랑 거기서 공덕 앞에서 술 마실 때만 해도 3억 5천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0억 5천인가 뭐 이게 뭐 15억인가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람들이. 한 번 놓쳤죠? 비트코인 때도 한 번 놓쳤죠? 주식 때 이번에 또 놓쳤었죠? 이번에 작년에. 그러니까 새해는 사람이 재테크를 결심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아, 이번에 좀 돈 좀 벌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근데 보니까 주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금이 며칠 뒤에 빠져나가는지 몰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충격 먹었습니다. 예수금 전화 와서 예수금이 왜 안 빠져나가냐고. 또 어떤 생각하냐면 네. 내가 잡주로 돈을 잃었는데 아, 삼성전자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는 왜 이랬더니 삼성전자는 무조건 버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 주식을 무조건 버니까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삼성전자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플러스가 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일별 시세를 봤더니 12월 23일 이후로 삼성전자가 주식이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연말 아니면 1월 초에 들어왔어요. 나는 삼성전자 사서 떨어져 본 경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본 거네. 주식 투자는 무조건 돈을 본다. 삼성전자는 크게 오르진 않아도 계속 먹는 거다.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니까 충격을 먹는 거죠. 아, 실장님 벌써 오셨네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YTN에서 실시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G7에 해당하는 이탈리아를 1인당 GNI가 올라선다. 그리고 GDP 규모도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는 12위였거든요. 근데 2020년 12위에서 10위 수준으로 올라간다. 순위가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데 이거 자체를 너무 자화자찬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막 전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열심히 달리다가 역전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있었던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쇼트 트랙으로 치면은 그냥 앞에 친구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잖아. 마이너스 1.1%. 근데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 4.4%. 다른 말로는 밑에 있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에 있는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 미국이 마이너스 4.5% 이 정도니까 그런 충격이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덜 작용된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1등이라고 하지만 2020년 성장률이,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GDP 순위가 역전된 건데 그걸 너무 자화자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네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시장에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변동성이 완만해지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준금리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 경제가 언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까? 같은 말입니다. 그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비교할 만한 잣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미국이 역사상 가장 낮은, 지금하고 똑같은 낮은 금리를 만들었죠. 가파른 속도로 떨어뜨렸죠. 미국만 보면 코로나19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비슷해요. 미국만 보면. 우리나라로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충격이 조금 더 커요. 우리나라로만 보면 IMF 외환위기보다 약해요, 올해 충격이. 우리나라로만 보면. 글로벌리 보면 올해가 가장 충격이고요. 이걸 잠깐 정리하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가 언제 다시 올렸느냐, 언제 다시 인상하기 시작했느냐, 2015년 12월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제가 이걸 외우고 있어요.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또 한 번, 17년에 3번, 18년에 4번 금리를 인상합니다. 9번.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그 기준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 깔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코로나19의 충격은 그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보다 약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역사적으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2021년 안에 기준금리가 제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시중금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언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성 있는 지표가 GDP 갭이라는 지표예요. GDP 갭이라는 지표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한 2.5%. 근데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2020년이 마이너스 1.1%였죠. 그러면 2.5에서 마이너스 1.1로 이 갭이 대략 한 3.6%포인트죠. 대략. 그럼 마이너스 3.6%포인트가 GDP 갭인 거예요. 근데 이 GDP 갭이 0이 될 때, 그럼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실질 성장률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그게 IMF는 202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22년에서 23년 사이.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쯤에서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파월도 22년까지는 없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 없죠. 파월도 그렇게 했고요. 파월이 그렇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한다. 이거는 죽는 거죠. 사산행위죠. 굉장히 어렵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의 회복 정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0%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워요.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거든. 금리를 인상하면.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보통 많이 금리 쓰죠. 인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굳이 금리 인상을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우리 금리 인상하는 게 맞냐, 인하하는 게 낫냐라고 회의를 하면서 다수결로 결정할 텐데 경기 부양 수준, 뭐 실업률 수준, 그리고 물가 상승률 수준 이런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2021년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제롬 파월의 의견을 말씀 주신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AIT라는 것을 발표했죠. 물가 상승세가 이제 2021년에 어느 정도 오더라도 2020년 안에 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높은 현행 물가 상승률을 보고 금리를 인상이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떨어진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 물가 상승률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도 그때 맞춰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조금 용인하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그래야 평균 물가로는 여전히 0이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도 경제가 어느 정도 와도 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도.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제자리로 2021년 안에 돌려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제가 그러면 솔직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투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고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양쪽 채널에서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마이스쿨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신 분은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상용 부동산 시장 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3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기조가 더 격화되고 있지 완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스탠스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럼 상용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조정되는데 2021년에 언제까지 조정될까입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태프분들도 귀가 쫑긋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언제가 저점이냐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은 분이 상용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아마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 만한 분인데 저는 이렇게 본다. 당신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표로 보고요. 이분은 실물 바닥에서 보는 건데 거의 커먼센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생각이. 근데 실물적으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저점, 언제 저점이냐는 금매를 먼저 보시고요. 그러니까 금매 건수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금매 건수 말고 경매 건수.
아직 경매가 많진 않아요. 금매가 먼저 드리워지고 금매가 또 더 센 금매, 급해지는 금매. 왜 금매가 발생해요?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죠. 제가 경익남에서 말씀드렸죠. 공실률이 늘어나는데 특히 90% 대출받아서 산 상용 건물 투자자들, 그러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공실이 커지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금매가 발생해요. 근데 아직 덜 급한 이유는 샀던 시점보다 지금 파는 시점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안 급한 것 뿐이에요. 근데 더더더 급해지다 보면 그 가격도 못 받고 팔게 돼요. 예를 들면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이제 9억에도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준으로 이 투자자가 산 시점과 판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 매물의 급매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무소, 여러분은 이제 지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표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금매 건수가 늘어난다 라는 것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그러면 금매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 금매 매물이 실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보면 실제 이 매물을 샀던 시점과 판 시점을 보면 그 가격보다 더 조정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증가세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어. 얼마나 급한지. 근데 금매가 진전되다가 이게 아예 빚을 못 갚는 디폴트 상황이 오면 그게 경매인 거예요. 그쵸. 은행에서 돈 갚아라, 돈 못 갚냐? 그럼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경매 물건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래부터 코로나19 상황 말고 공실 상황 말고 원래부터 그 경매 매물은 있었겠죠. 원래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매 물건이 더 많아지느냐 집중되느냐 이런 시점을 보면 거의 그게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용부동산 시장의 조정 극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극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지점에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상용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하고 관련이 없는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할 수 있고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주택 투자 어렵거든요. 예. 저희 집값도 얼마 이상이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래도 이사를 못 가요. 대출이 끼어서는 못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용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90% 대출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언제 그러면 이 상용부동산 시장의 조정세가 언제까지 전개될까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을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3, 4월 달에 더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한 6월 정도로 현재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3달 정도 전에 어나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채널을 중심으로든 어나운스를 해드릴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점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또 어나운스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6월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게 어나운스가 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업자들이 창업 열기가 없어요. 폐업은 하고자 하지만. 근데 이제 창업 열기가 다시 집중되는 그런 시점이 종식 선언이에요. 그때 창업 열기가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막 투자를 더 진전시키면서 오피스 공실이 줄어들고 다소 그리고 상가 건물에 또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다 마찬가지 창업자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때쯤에는 이제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제 상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실장님의 지금 관심사도 그쪽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그 에이전시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카톡으로. 저는 오늘 오전에 상업용 건물 보고 왔어요. 이자가 한 달에 2,400이래요. 대출 이자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공실이 났을 때 그 공포가 내가 한 달에 이자를 2,400을 갚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견뎌낼 것이냐라는 거죠. 또 건물 전체에 딱 한 회사만 들어와 있어요. 4억이에요. 네. 한 번에 빠지면 전체가 공실 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그냥 100씩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400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지금 그쪽 촬영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다 같은 걸 바라보시네요. 지금 어쨌든 그 지표로만 보면 제가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편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지표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공실률,
이런 지표로 보면 언제가 저점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어쨌든 종식선언이라는 그런 기점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물을 봐두셔야 되거든요. 관심 지역이 있으면 관심 지역에 여러분은 지표를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지표가 아니라면 체감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들이 있고 이 매물이 언제 내려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막 오래됐어요. 뭐 예를 들어 깎으려고 시도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9억 8천에 해주세요 하면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없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투자 심리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가격의 조정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여러분의 투자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금매를 좀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네.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죠. 아직 안 깎아줘. 까지는 1%도 안 깎아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예.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공실은 났는데 예. 값어치가 올라서 견딜만해. 아직 나는 견딜만해 이러면서 상관없어 이러면서 안 깎아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업용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쪽에서 어떻게든 좀 뭔가 쿵짝쿵짝 하고 싶어 네. 하시는 두 분 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종목까지는 저는 뭐 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좀 네. 공부해볼 만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주식으로 치면. 먼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지금은 오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를 어느 정도 보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자꾸 가능성이라던가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행적인 느낌들이 먼저 나왔을 때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금리 인하를 위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봤던 금융주라던가 건설주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가장 바닥에 있었고 퍼가 굉장히 낮아요. 퍼가 뭐 3, 4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랑인데 주식이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로 인한 그런 우려들로 못 올랐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3,000이다. 그리고 안 올랐고 퍼가 어마어마하게 낮다. 거기에 배당 수익률이 막 4%, 5% 된다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약간 보복 소비처럼 그때 한번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다만 장이 지금 분위기처럼 계속 좋아야 된다는 전제하가 되겠죠. 반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물가 인상 압박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많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식품주, 저도 뭐 같이 생각하는데 식품주도 이제 식품 가격 인상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식품주 가격이 올라가고 이익이 한번 더 위로 잡히는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하나 드리면 조금 디테일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여러분 규제 샌드박스 부분을 좀 말씀도 드렸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뭔지 잠깐 설명만 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 하고 싶어요. 근데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해당 관할 기관에게 예를 들어 메일을 보내요. 나 이거 사업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답메일이 한 달 동안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예요. 그 밖에 세 가지 더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을 받고 런칭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호가 수소충전소입니다.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그게 규제 샌드박스 통과돼서 런칭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기 충전 인프라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를 끌고 오다가 아파트 주차장 아무 코드에다 하나 꼽고 싶어요. 다만 꼽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다르니까. 플러그가 다르니까. 전기차 플러그가 다르니까. 근데 이 전기차 플러그를 꼽을 수 있게 하는 게 컨버터죠. 컨버터. 그러니까 컨버터, 우리 일자형 동그라미가 있다면 컨버터 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컨버터인데 컨버터를 꼽으면 소위 익스텐션을 꼽으면 220V 전원에 꼽아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과금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근데 과금되는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제가 기업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금이 왜 안 되냐면 규제 때문에 안 됐어요. 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전력공사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한국전력법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자동 과금 시스템, 어디에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꼽아도 자동으로 나한테 과금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아파트 공동전기료로 그렇죠. 부동산에다가 부과를 했었죠. 네,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나한테 과금되게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그런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 사용을 용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인했던 건데 자동으로 과금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게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코드에나 꼽아도 과금이 나한테 되는 소위 지급결제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비롯한 지급결제 산업에 좀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오늘 투자가 아니라 저는 항상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동업하는 마인드로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그 주식의 일부만큼을 동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급결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텐데 특히 언택트로의 어떤 구조적 변화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이나 여러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카드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동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지급결제 산업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지급결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자동 결제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더 많이 확대 보급하겠죠. 그렇죠. 전기차 더 많이 보급되겠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파리 기후협약 이행 시일이에요. 2021년이 그냥 이행해야 돼요. 2020년까지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2015년에 195개 나라가 약속을 했지만 그건 약속하고 그때 2020년까지 준비해서 이행 계획안을 써내자 이거였지 실제 이행하는 시점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 뉴딜 사업이 나타난 것이지 갑툭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2021년에는 소위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차들이 그린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바이든이 만약에 이게 양 당이 허락을 한다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합니다.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면 그냥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야. 할당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 더 많이 보급되겠네 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뭐 전기차 지급결제 시스템처럼 이런 다양한 영역의 지급결제 솔루션, 지급결제 산업. 제가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키오스크 엄청나게 보급될 거라고 했죠. 키오스크에 자동 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 솔루션 이런 것들 지금 카드 꼽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동 결제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한 솔루션을 누가 가져갈까? 제가 모 은행하고도 요 얘기를 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뭐 그런 대응들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본다라고 했죠.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미 등장했죠.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는 게 이미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로 키오스크가 나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전에는 뭐 드실래요? 물어봤죠. 키오스크가 나한테. 근데 이거 드실 거 맞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아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동안 구매 이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면인식 기술과 지급결제 솔루션을 같이 등록하면 자동 결제되는 거죠. 이제 뭐든지 어터메이션이고요. 키오스크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보급이었고 21년부터는 고도화입니다. 그 고도화 영역에 좀 집중하시면 좋고 고도화되는 경로 중에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의 연동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다 등장했죠. 스타벅스도 그런 컨셉이죠. 예. 그리고 테이블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맛집 가면 그 키오스크에서 이제 순서표를 받죠. 그럼 순서표로 뭘로 받냐? 모바일로 받아요. 그러면 내가 대기 순번 몇 번인지를 모바일로 확인해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줄 서는 거 싫어해요. 거리 두기에도 안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엄청 유명한 맛집인데 1시간을 왜 줄 서서 기다립니까? 그동안 카페에 있다가 이제 내 차례가 다 됐네? 그제서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 간의 연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 지급결제 솔루션 그리고 모바일 폰과의 연동 이런 식으로 각 그 소위 프랜차이즈나 유명한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 비대면화에 성공해 나갈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급결제 산업의 영역인데요.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선순환을 기본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 정도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가능하다. 그것도 중요한 시나리오네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그런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제가 2021년 경제전망의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꼭지로 꼽았던 게 그게 바로 부채 경제입니다. 만약에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바로 부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뭐 마이너스 뭐 5% 막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도. 근데 기업 부실이나 정부 부문의 이 부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야기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겠다. 어떤 국가가 만약에 디폴트 상황에 온다. 그러면 그런 디폴트 상황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위험이 전이될 수는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디폴트 가능성을 좀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디폴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몇몇 잣대들 있죠.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부 부문의 부실, 그리고 기업 부문의 부실, 이 세 개의 경제 주체들의 부실 가능성, 부채 경제라는 이름으로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다 각각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신다면 부채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거 맞아요. 맞지만 지금 부실로 위기 상황까지는 좀 예단할 만한 레인지가 아닙니다, 현재. 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 크라이테리어를 넘어서는 수준이 전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런 문제 상황까지 오진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없고요. 외환 건전성도 굉장히 높고요. 다른 나라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가 뭐 실패를 했다,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하고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과정에 뭐 코로나19가 아닌 또 다른 대재앙이 들어선다. 그러면 또 뭐 엄청난 또 재난기본소득 주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뭐 또 다른 대재앙이 왔을 때는 이 부채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충격 그 자체가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와 IMF 외환 위기, 이때보다 더 큰 충격이니까 세계적으로는 지금 자체가 이제 경제 위기인 거고, 경제 위기 상황이 아직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위기가 극복되는데 더 시간이 더뎌지겠죠. 그런 악화되는 악순환에 해당하는 요인이 또 등장한다면 회복되는데, 이를테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데 뭐 한 31개월 정도 걸렸고, IMF 외환위기 때 세계 경제가 뭐 엄청난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기 맞죠. 근데 우리나라로만 보면 극복하는데 31개월 걸렸으니까 뭐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회복되는데 더 더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보다는 국가부채로 갖고 와서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기재부 입장에 선별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선별입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됐던 시점, 그러니까 2020년 2, 3분기, 이때는 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제, 논의의 쟁점이 시급성이었어요. 시급했기 때문에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을 들이면 안 된다가 그게 논의의 쟁점이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다 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에 4차 추경까지 했어요. 21년 추경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추경의 개수가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61년에 마지막으로 4차 추경했고, 그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2020년에.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강조하냐면, 세수를 고려한 세출이어야 된다. 정부가 한 단위 돈을 써도 돈을 썼을 때 얘를 재생시켜서,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얘를 일단은 회생시켜서 얘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낼 수 있도록 세수를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세출도 세수가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타겟이 명확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타겟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Targeted policy.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한 정책. 지금은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조해드렸던 K자형 회복. 경제적 충격이 모두 있는 게 아니라고. 30% 정도가 경제적 충격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 자유의 충격, 이것과는 다른 충격이에요. 경제적 충격은. 그러면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가 영영 지속될 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이들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타겟이 명확한 코로나19의 충격이 지배적인 그런 산업이나 업종이나 그런 계층들을 중심으로 이 죽음의 계곡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계곡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헬리콥터 머니식의 재정정책은 이제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헬리콥터 머니식의 완화적 정책을 해봤더니 양극화가 더 벌어졌잖아요. 벌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빈부나 성별을 다 떠나서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양심적으로는 최소한. 나는 위에 있는 양극화니까 양극화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라도 양심적으로도 그럴지라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양극화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다만 진보일수록 양극화를 더 나쁘게 보는 편인 거고 진보일수록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양극화보다는 성장에 더 중점을 두는 것 뿐이죠. 근데 양극화를 좋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양극화가 벌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대규모 완화적인 헬리콥터 머니식의 정책으로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를 떠안고 다 퍼주기식 그런 정책을 하면 더 빈곤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충격이 집중된 그런 영역들을 선별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하는 세밀하다는 뜻이죠. 세밀하게 정치적으로 그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방안이 하나 없을까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는 한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누군가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헬리콥터 머니식의 정책은 어쨌든 자산 가치를 계속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구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극빈층, 취약계층에게 자산을 갖게 만드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돌려놓기 위한 정책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이제는 조정해야 된다. 타겟티드 팔러시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취약계층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 그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로 말씀하신 포용적 사회, 회복의 경제, 포용의 경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포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들을 근로 안정성을 높게 한다든가 사회 안전망을 좀 많이 만드는 거, 분명히 어떤 공적 이전 소득을 받아야 할 기초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분명히 그런 계층인데 규제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정치적으로 잘 정밀하게 이렇게 제도를 개편해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쪽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직접 일자리죠.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양극화 해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또 다른 양극화 하나가 이 디지털 갭이에요. 어르신들과 젊은 계층 간의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다 차이 나겠죠. 젊은 층과 어르신들 간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차이 값이 가장 커요. OECD 회원국 중에. 어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젊은 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요. 어르신들의 이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연령별로도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합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내에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워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만약에 계시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든가 전자금융 이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들을 시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어르신들께 할아버지께 이렇게 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는 것부터가 양극화 해소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양극화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할 수 있고 앞서가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고 소상공인은 무슨 키오스크야 나 오늘 내일이 힘든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또 다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뭐 인공지능 전문가를 좀 채용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용해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더메인 날리지라 하는데 기존의 커피 만드는 회사면 커피 만드는 더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인력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해서 우리 기업 내에 디지털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양극화 해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방향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사실 2021년 경제전망 책에 있죠. 한국에서는 좀 벌어서 네. 이제 미국 쪽 배당주랑 미국 기업 쪽 투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는 어쨌든 2020년에 마이너스 4.5% 상하회하는 수준 충격이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IMF 외환위기 수준인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5%대였으니까 마이너스 5%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충격이고요. 21년에는 뚜렷한 반등인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인 것이고 이것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국에 투자할까라는 것은 또 다른 면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텐데 저는 또 고려해야 될 게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약달러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망이. 이 전망은 저는 환율을 전망하진 않아요. 환율을 어나운스 해드리긴 해요. 글로벌 IB뱅크 12대 IB뱅크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IB뱅크들의 환율 전망치를 평균해서 이 전망치가 맞겠거니 가정하고 전제하고 제가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환율을 전망할 줄 몰라요. IB뱅크의 전망치를 준용해서 여러분께 어나운스 해드릴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율 전망치에 근거한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뭐 지금처럼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하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원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상대적인 유입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펀더멘털도 강해졌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조기 대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미래 유망 산업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견주해서 비교해 볼 때 더 그래요. 전통 산업에 영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반도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시스템 반도체로 건너가는 그런 투자 모습,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배터리 영역, 우리나라 글로벌이 1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 관점에서 그냥 저보고 어디에 투자하냐 물어보신다면 전 미국보다는 2021년은 한국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테슬라가 열풍이었다면 요새 현슬라라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그 열풍이 약간 한국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테슬라가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던 이유가 실제 매출액 규모나 뭐 직원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드림에 해당하는 부분, 우주 산업을 꿈꾸는 그 드림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드림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가에 반영된 흐름이 진전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드림은 더 꿈을 꿀 여지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추이나 달러의 약세나 또 미국과의 어떤 그 전쟁,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맞물려서 좀 본다면, 그러니까 20년과 21년의 차이라고 볼까요? 그렇다면 21년은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랑 중국인으로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환차익도 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면으로 보면 중국 주식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주식 같은 경우 중국 성장률을 잠깐 먼저 그려보면 거의 경제 대국들 중에서 우리가 제가 남미비아라든가 잠바구에 같은 그런 우리나라와 경제 관련성이 없는 나라의 성장률이나 이런 걸 지켜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연관성도 작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는 그런 여러 OECD 회원국들이나,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경제 대국들, 이런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를 안 찍은 나라, 네. 플러스를 찍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왜 이렇게 중국은 마이너스 안 찍었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정말 코로나19에 대응이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물론 대응도 잘했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중국 사회를 안 들여다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는 원래 성장세가 6%였어요. 20년.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하기 전 단계에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6%였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였어요. 1.5, 1.7 이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2.6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성장률이 2%로 내려앉았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혹은 1%로 내려앉았다. 그러면 조정폭이 마이너스 5%포인트잖아요. 마이너스 5%포인트만큼 중국 GDP의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니란 얘기네요. 네. 미국 경제는 소위 1%에서 마이너스 4%니까 역시 마이너스 5%포인트만큼 미국의 GDP 규모가 줄어든 거거든요. 코로나19 충격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가 중국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의 레벨 그 자체로만 비교하시지 말고, 저는 경제를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변동폭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계속 드리거든요. 변동.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충격도 중국도 못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국 경제가 어쨌든 6% 수준의 높게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다가, 물론 과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6에서 5 내외로 이제 성장하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서는 이 충격에 상당히 조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견실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여지는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경제는 비실비실했었거든요. 0.5%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의 확진자도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속상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건강한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 마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라들을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중국 경제, 우리 경제, 미국 경제 다 험난한 회복세, 더딘 회복세를 진전시킬 거지만 중국 경제만큼은 정말 두드러지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특히 1대1로 사업,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그 산업 영역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가 약달러 흐름하고 같이 맞물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돈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는 거랑 또 미국에 투자하는 거랑 이 환율을 같이 본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인도요? 왜냐하면 네. 경제 성장률이 중국에 비벼볼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베트남, 인도, 여기 경제 성장률로는 비등비등한데 베트남은 규모 자체가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중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인도가 차세대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인도 경제는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늦게 작용한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인도 경제 성장률이 원래 7% 정도로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작용하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나 0에 가까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작다 하더라도 이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였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1년에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회복세가 훨씬 빠릅니다.
2021년에. 그리고 신흥국들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 이 속도,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 속도도 신흥국들이 더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 성장 속도나 이런 면에서 인도가 2021년에 긍정적이진 못하겠다. 아,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예, 조금 더 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인도를 평상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2018년에는 아마 2019년에 인도 투자하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그랬었고요. 그게 좋은 투자 방식이었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VIP로 꼽았었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세 나라를 VIP로 뽑아서 이 세 나라의 ETF 같은 거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말씀 그전엔 들었어요. 2018년쯤에. 지금 2021년에 그러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이제 어쨌든 종식 선언과 함께 보복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수 있어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의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RCEP 체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RCEP 체결이 사실 인도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기회가 되게 많고.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과의 경제 교류와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인도가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더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과정에서 소위 우방국들과 있는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인도와 직접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도 투자 관점에서 21년은 아니더라도 2021년 중하반기에 종식 선언 그 즈음에 인도에 투자하신다면 그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때는 또 인도 ETF, 신흥국 ETF 같은 것들도 또 그때쯤에는 또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견입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신흥국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 베트남 네. 주식, 태국 주식 네. 다 있어서 예. 제 궁금증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 시나리오의 기초에서 그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기점으로 작용할지, 아까 상용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뭐 전반적인 걸 다 훑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이 지점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 변화에 걸맞는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덕분에 또 우리 과외 선생님한테도 경제를 많이 잘 받았고요. 이게 또 주기적으로 네.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덕분에 좀 많이 공부가 좀 되셨죠? 예,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머릿속으로 투자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좀 오늘 보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되게 만족스러우시죠? 그러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200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걸 투자를 이제 어쨌든 저희는 기승전 투자기 때문에 네. 투자를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갈까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종종 이런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호랭이 TV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